안녕하세요. 캐논안마 이현우입니다. 성완종 회장이 부인에게 자수해라. 당신이 책임지고 들어가라. 이렇게 말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얘기는 성 회장 부인의 변호사가 한 얘기입니다. 증언입니다. 성 회장 끝까지 완전히 꼬린무원 상태였습니다. 아내는 베트남 법인에서 금액을 챙겼는데 남편 성 회장은 왜 밥값조차 없었을까요? 철저히 어려웠던 성 회장의 마지막 잠시 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완종 회장의 수상한 사면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당대표가 오늘 오후 2시 특사 논란 입장 표명을 했는데요. 특사 논란 자체가 물귀신 작전이다. 아예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정말 그런지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조수진 정치부 차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문재인 대표 회담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말을 못하게 했는데 아무튼 해명은 전혀 없고 그 얘기를 거론하는 것은 정쟁이다. 이렇게 했네요. 네. 오늘 굉장히 기대가 됐던 것, 그동안의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바로 이 성완종 회장의 아주 특별했던 두 번째 특사와 관련해서 이명박 당시 대통령 인수위원회의 요청이 있었다. 이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문재인 대표 기자회견에서는 그렇다면 당시 MB 인수에 어떤 사람이 어떤 절차로 요청을 했을까? 이 부분에 굉장히 주목이 됐었는데요. 예,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잘못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의혹이 있을 만도 하다라고 하면서 본인은 또 거기는 모르겠다라고 하고 좀 납득이 안 됩니다.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특별 사면에 관해서 모른다고 하는 말은 그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다. 비서실장이 모르는 대통령의 특별 사면이란 있을 수가 없고요. 예. 무엇보다도 오늘 아침에 정성진 당시 법무부 장관이 예. 그때 당시의 특별 사면은 법무부에서 반대했던 인사들이 여럿 있어서 4번 정도 명단이 청와대와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예. 결국은 연말에 청와대의 결정으로 이러저러한 사람들이 끼어 들어갔다. 예. 따라서 그건 청와대가 한 사면이다라는 점을 당시 노무현 정부의 법무부 장관께서 지금 밝힌 겁니다. 그리고 그 정성진 장관께서는 그 당시에도 이 사면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소신 있는 발언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예. 사실 가장 중립적일 분이 박지원 의원입니다. 본인은 그런 특사를 많이 했던 분인데 그분 얘기 한번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예. 정치적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저도 청와대에서 5년 있으면서 특별사면의 관계를 해봤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문재인 대표가 첫 번째는 민정수석이었고 두 번째 할 때는 비서실장이 했단 말이에요. 저도 과연 민정수석 비서실장이 몰랐을까? 그랬는데 문재인 민정수석이 문재인 비서실장이 몰랐을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알았을 거다. 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왜 끝까지 모르쇠를 하는지? 일단 저는 이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의 가장 강점, 바로 진정성이 있다. 이런 평가를 듣는데요. 그랬던 만큼 오늘 이렇게 증폭되고 있는 논란에 대해서 확고부동하게 좀 매듭을 지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설령 문재인 대표가 알았을까 몰랐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몰랐다면 몰랐다는 말을 믿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가장 최대 핵심 쟁점. 첫 번째는 이명박 정부 당시의 인수위에서 요청을 받았다면 누가 요청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이 나왔어야 되고, 조금 전에 채널A 저희 출입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2007년 11월 말에 성완종 회장이 상고를 포기하고 형이 확정됐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당시 청와대와의 어떤 물밑 조율을 가지고 특사를 먼저 알았던 게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가 나도 의심할 만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오늘 기자회견이 논란을 종식시켰다기보다는 이 문재인 대표의 여러 발언들이 논란을 더 증폭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오늘 해명에서 전임 대통령이 후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배려로 한 특사다, MB 쪽에서 요청해서 했다라고 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달력 한번 보시죠. 네. 너무나 명확한 것이
이미 11월에 네. 11월에 특사를 생각을 하고 상고를 포기한 부분이 있고요. 네. 특사 성완종 특사입니다. 성완종 네. 특사 지시 문건이 12일 날 하달이 됐는데 대통령 선거는 19일입니다. 네. 그러면 저 해명대로 하면 노무현 대통령은 다음 대통령으로 100% 이명박 대통령이 될 거다라고 보고 후임 대통령이 배려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전에 예. 특사 명단이 내려가기 전에요. 성완종 회장, 우리 조수민 기자 말씀대로 성완종 회장이 상고를 포기한 시점은 2007년 11월 30일입니다. 예. 11월 30일이면 대통령 선거가 한참 불붙고 있을 때인데요. 2007년 11월 초부터 그 특사를 한다는 얘기가 나돌았거든요. 그리고 예. 명단이 법무부나 이런 데를 통해서 명단 수합이 있었던 겁니다. 청와대와 법무부에서. 그때 성완종 회장은 2007년 11월 23일 날 고등법원 판결을 받습니다. 예. 집행유예 판결을 받죠. 그러고선 일주일 이내에 상고를 해야 되는데 상고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이런 경우에 통상 기업인은 반드시 상고를 합니다. 손이라도 줄여보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예. 그런데 안 한 이유는 그 정부로부터 뭔가 언지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상고가 포기가 되어야 형이 확정이 되는데 예. 사면은 형이 확정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 그러네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성완종 회장 본인 스스로만 상고를 포기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검찰도 상고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검찰도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11월 30일은 상고 포기 의사가 밝혀진 것이고 수동적으로 그럼으로써 12월 1일 날 성완종 회장의 형은 확정이 되고요. 예. 그때부터 사면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는 명단을 만들어서 법무부에 내려보냈던 것이고 오늘 아침 정성진 장관의 인터뷰에 의하면 법무부에서는 이런 분들은 그 사면 대상에 포함되는 게 적절치 않다라고 해서 예. 청와대에 건의를 했는데 청와대에서는 도로 내려옵니다. 예. 도로 내려서 한 서너 번을 오가다가 결국은 12월 말 이 사면 대상에 포함이 되거든요. 예. 그것은 가령 그 문재인 지금 그 서정필 민주연합의 대표가 당시 비서실장이셨는데 이렇게 법무부와 청와대 간에 오르내리는 과정을 모르셨다면 그건 비서실장이 아니시죠. 그건 몰랐을 리가 없고요. 이 문제는 이 구조를 이해하면은 이 사면 복권의 출발지가 어디고 무엇이 고려되었고 왜 이루어졌는지는 그 바로 아는 얘기입니다. 예, 그 말씀은 결국은 검찰, 청와대 그렇습니다. 다 서로 교감 하에서 이미 11월에 성완종 회장을 노무현 정부가 네. 사면을 하기로 했다 이 얘기인데요. 네, 1997년 12월 상황을 제가 조금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1997년이요? 네, 예. 1997년 12월에 YS 정권에서 이제 특별 사면, 임기 말 마지막 특별 사면을 검토했고 또 결과적으로 당시에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을 합니다. 예. 그거는 통상적으로 임기 말에는 다음 후임자를 위해서 어떻게든 배려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표의 생각이 정말 몰랐든 아니면은 알았는데 지금 모른다고 하는지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 분명하게 문재인 대표가 이 상고 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야 되는데 조금 전에 누차 얘기 드렸습니다만 이 상고 포기 시점이 11월 말에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 그래서 예. 형이 확정됐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사들을 읽어보니 의혹을 가질만 하더라.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것. 남의 얘기하듯이 남일 얘기하듯이. 그래서 이게 지금 논란이 증폭되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사면 때는 여러 가지 정황에서 정권과의 교감 하에 사면 복권 문제를 그 조율한 분들이 또 있었다는 거죠. 네, 임동원, 신건 전 국정원장 얘긴데요. 예.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대법원에 다시 한번 판단을 해달라는 상고를 냅니다. 그런데 2시간 만에 취하를 합니다. 상고 취하를. 그럼 그 네. 사이에 특사가 확정이 됐군요. 그렇습니다. 그로부터 그리고 나흘 뒤에 특별사면 명단에 확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2007년 12월 말에는 대개 이 정권과 관련이 있는 분들은 이 특사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율했다는 설명이 가능한 거고요. 예,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도 문재인 대표가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이것이 폭발력이 있다고 보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성완종 회장이 그 당시 노무현 정부를 상대로 뭔가 로비를 해서 불법적인 일이 있었을 수도 있다. 그것이 폭발을 하면 지금 새 정치가 위험하다. 뭐 그런 얘기입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문재인 대표의 그 발언은
문 대표가 최초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뭐라 말씀하셨냐면은 이 문제는 청와대가 하는 게 아니라 법무부가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청와대가 관여했다는 것이 밝혀지면 문 대표가 거짓말을 한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문 대표께서 바로 이 문제는 피해가고 싶으신 것이고요. 예. 그래서 문 대표의 그 답변은 그 내가 말할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민정수석이나 법무비서관들이 한 오늘 아침에 말로 가름하겠다.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우리한테 묻지 말고 이상득 부의장이나 이명박 대통령에게 물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근데 그건 그렇게 말할 게 아니고요. 만약의 경우에 노무현 정부가 그 성완종 회장의 사면을 이명박 정부의 어떤 그 요구에 의해서 했다면 그 요구를 누가 들었는지 밝히면 됩니다. 내가 들었다라는 그 요구를 들은 사람이 나타나서 아 내가 바로 그 요구를 들은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나한테 그 요구를 한 사람은 누구다. 라고 지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그렇죠. 아주 간단하게 예. 풀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한테 묻지 말고 저기 가서 물어봐라 하는 것은 무슨 그 이 장막 뒤에 숨어버리는 것이죠. 아니 그 말씀이 맞다고 해도 대통령 선거 이전에 이미 성완종 특사가 있었으니까 하여튼 노무현 정부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 다음 대통령은 일주일 전에 정확하게 맞춘 겁니다. 자, 예. 그때 상황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2007년 11월부터 그 후임 대통령은 한나라당에서 나올 거다. 이거는 거의 확정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2007년에 한나라당의 대선 후보 경선은 본선보다 훨씬 어려웠다는 평가도 지배적이었죠. 그렇다면 성완종 회장이 그런 어떤 정치적인 분석을 곁들여 봤을 때, 아, 이 정권에서 임기 말이면 이 정권 말 또는 가까이는 새 정부 취임 초에 특사는 분명히 이루어질 거다. 그러니까 형을 빨리 확정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예, 좀 이따가 얘기를 들어보려고 네. 하는데요. 예, 그런데 말씀. 이제 우리가 짚어봐야 될 거는 권 의원 얘기지만 이 성완종 회장의 두 번째 특별 사면을 받았던 것, 이것은 행담도 개발 의혹과 관련이 있습니다. 행담도 개발 의혹은 당시 친노 인사들이 연루된 비리 개발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친노계가 연루됐던 이 사건을 매듭짓기 위해서 성완종 회장을 결자 해지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기 예. 때문에 더더욱이 오늘 문재인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었어야 된다는 점 하나하고, 예. 또 금방 우리 김효재 수석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처음부터 법무부가 사면의 소관이었다. 이 말 때문에 두고두고 지금 발목을 잡히는 겁니다. 예, 권성동 의원 얘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예. 대통령 선거일이었습니다. 약 일주일 전에 청와대로부터 법무부에 문건이 내려갑니다. 성완종 전 의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4차례에 걸쳐서 4회에 걸쳐서 성완종 전 의원에 대한 사면은 불가하다라는 법무부의 의견, 즉 검토 보고서가 청와대에 도달합니다. 12월 29일 청와대에서 법무부에 포함시키라고 다시 지시가 내려갑니다. 12월 31일 새벽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성완종 전 의원에 대한 단 한 명에 대한 사면서에다가 재가를 합니다. 2월 1일자로 사면이 단행된 것입니다. 이 사실은, 이 팩트는 사면 업무에 종사했던 실무자로부터 지득한 내용입니다. 결국은 그 문재인 대표께서 특사는 법무부 소관이다라는 사실과는 좀 다른 말을 해서 그 말에 스스로 발목이 잡힌 그런 그렇습니다. 형국입니다. 예. 이 사면복권, 이 대통령의 특별 사면이라는 것은 우리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법무부가 맡았었다. 이때부터 뭔가 삐걱거리기 시작한 거죠. 예, 여기 한번 보시죠. 하나가 이 말하는 수상한 사면, 이 얘기가 있는데요. 이 얘기를 한번 좀 이따가 잠시 후에 들어보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갑이 이렇게 얘기하나 보죠. 네. 자네는 이번 복권에서 제외됐네. 이 복권입니다. 예, 그런데 이분이 강금원 씨는 노무현 대통령이 후견인이죠.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하신 분인데 이분에게 나는 복권이 안 된 것 같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복권을 전직 대통령이 하나, 신문이 하나, 현직 대통령이 하는 거다 하고 강금원 씨의 힘에 의해서 하나갑 의원이 당시 복권된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제가 저 당시 상황을 너무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저 때 제가 청와대 출입기자였고요. 저기 지금 두 번째 나오는 신문이 바로 동아일보 얘기입니다. 예. 이게 어떻게 됐냐면 당시에 한화갑 대표는
대선 후보 경선에 2002년에 출마를 했었습니다. 맞죠. 그때 예. 김대중 전 대통령과 동교동계가 굉장히 극력 반대를 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출마를 강행하면서 동교동계에서 사실 방출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SK 비자금이 유입된 경황이 적발이 돼서 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08년 총선을 앞두고 한화갑 전 대표는 굉장히 그 구명 운동을 많이 펼치게 되는데 당시 동교동에는 3배도 못 갈 정도로 방출이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DJ는 나한테 그 부탁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그래서 한화갑 전 의원이 저한테도 연락이 왔길래 제가 확인한 결과는 명단이 없다. 그리고 그 얘기가 동아일보에 실렸었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그때 한 전 의원이 저한테 한 얘기는 그래서 내가 어떤 구명을 위해서 찾아간 사람이 강금원 회장이다. 네, 바로 노무현 대통령과 굉장히 막역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찾아갔는데 그 사람이 나를 위로하더라. 그리고 실제로 그때 청와대에 들어가서 저녁을 먹으면서 부탁을 하니까 바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한화갑 전 대표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노무현 대통령하고 대통령 된 다음에 뭐 독대도 하고 부부간에 식사도 하고 강금원 회장은 노무현 대통령한테요 할 말 다 한 사람으로 알았어요. 예, 아무튼 그런 사연이 있는데 저희 동아일보 칼럼에도 보면 그 당시 사면에 대해서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법무부가 끼어들 여지가 없었다. 이것은 사법부 권위 손상이다. 어떻습니까? 법무부가 끼어들 여지가 없으면 저기 나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동아일보가 그때 당시에 지적을 했듯이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법무장관이었던 정성진 장관이 그 다음에 1월 달에 바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면은 DJ 정부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빚값이다 라는 말씀까지 하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 사면은 청와대에서 다 했는데 왜 모른다고 하나라는 취지의 인터뷰를 예. 여러 언론과 하시게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특별 사면은 청와대의 권한입니다. 예. 청와대가 모른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예, 오늘 문재인 대표 회견 관련해서 짧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특검 네. 요구를 하시던데 아니 야당은 원래 특검 가만히 입 다물고 있다가 여당이 먼저 하자 그랬는데 뒤늦게 특검 요구하는 것도 좀 당황스럽고 그리고 이병기 비서실장 보고 물러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오기 전에 저희 뭐 인터넷 댓글을 보니까 아니 한명숙 의원은 돈을 받아서 유죄 판결로 났는데 가만히 있고 이병기 비서실장은 돈 얘기도 안 나왔고 뭐 그냥 이름 석자밖에 없는데 그만둬야 되나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오늘 그 문재인 대표의 특검 얘기는요, 좀 원론적으로 나왔었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이 검찰 수사에 주안점을 줬던 문재인 대표가 오늘에서야 이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을 요구한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전제하에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요. 그 설명 중 하나가 이 특검에는 공정성이 담보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특검은 열어놓되 이 특검은 그동안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얘기해왔던 식으로 특검의 어떤 그 선출이라든지 추천 과정에 야당이 개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가 특검이 돼야 받을 수 있다는 어떤 조건을 내건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떤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다 규명할 수 있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이번에 그 이른바 성완종 메모에 적힌 8분 가운데 한 분은 이완구 국무총리라는 행정부의 수반이고 예. 또 한 분은 그 청와대의 정점에 있죠. 이병기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그렇기 때문에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이렇게 책임을 묻는 듯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또 뭐라고 했냐면요. 문재인 대표가 그런 말 해서는 안 된다. 왜냐? 대통령 비서실장을 해본 분 아니냐? 이렇게 또 역공을 했습니다. 사실상 그 예. 문재인 대표는 오늘의 회견은 이완구 총리를 목표로 한 공세가 일단 이완구 총리의 사의 표명으로 끝나니까 다음 목표물은 이병기 실장이다라는 목표물을 제시한 거고요. 예. 특검은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상설특검법이 지금의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누리당과 합의한 특검법입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한 번도 시행해 보지 않고 특검을 하자 그러니까 그 특검이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은 바로 1년 전에 만든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스스로 만든 법이 공정하지 않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야말로 문재인 예. 대표 오늘 기자회견은 자가당착이고 예. 그야말로 뭔가 이 허공에 이 삿대질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표께서 네. 다시 한번 회담을 하셔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생전에 가족들을 끔찍이도 아꼈다는 고 성완종 회장. 그런데 저희 채널의 단독 취재 결과는 알려진 바와 조금 달랐습니다. 함께 수사를 받고 있는 부인에게 성완종 회장이 당신이 잘못했다고 하고 자수를 해라, 먼저 감옥에 들어가라,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정치권, 측근, 그리고 가족에게도 고립무원이 된 성완종 회장의 마지막을 단독으로 전해드립니다. 조수진 차장 계속 나와 계시고요. 여상원 변호사, 최은정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다소 좀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채널의 단독 취재 결과인데, 그러니까 성완종 회장이 부인에게 자수해라, 들어가라, 이 얘기는 뭘 자수하라는 거죠? 지금 그 밝혀진 바로는 뭐냐면은 그 베트남에서 그 큰 건물을 지었지 않습니까? 랜드마크 70. 네, 그랬는데 거기에 시행사를 했던 회사가 있었는데 그게 경남 비나라는 회사인데 그 회사의 대표가 이 성완종 회장의 부인이었는데 그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과다하게 예상하던가 해서 거의 한 100억 원 정도의 돈을 빼들어서 비자금을 만든 의혹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성 회장 입장에서는 본인은 정치하고 하면서 아무 관계 없고 결국은 그 돈 같은 경우에는 자기 사모님이 돈을 자기 처가 했기 때문에 결국 그런 점에 있어서 당신의 책임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수사받는다는 것은 부당하니까 당신이 들어가서 수사를 받아라 하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결국 사실 사망하기 직전에 왜 그 자원조사와 관련해서는 혐의가 없는데 왜 내 아이와 가족에 대해서 캐느냐라고 해서 토로를 했다는 얘기하고는 예. 사뭇 다른 것이어서 또 파문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변호사님, 그런데 네. 보니까 본인은 몰랐다고 해요. 또 그 베트남 랜드마크 22에서 거액 몇십억, 뭐 심지어는 100억까지 가까운 돈이 아내 쪽으로 간 것, 그걸 몰랐다고 합니다. 그건 납득이 안 가죠. 성완종 회장같이 사업을 오랫동안 한 분이 그건 모를 리는 없는 거죠. 아니 근데 이제 내용을 보면 네. 그 돈이 어디 갔느냐 하니까 친정 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뒤늦게 성완종 회장이 알고 굉장히 역정을 냈다. 그러니까 성완종 회장의 말이죠. 예. 제가 볼 때는 성완종 회장이 아니고 성 회장 부인 측 변호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완종 회장이 말을 그렇게 주장했다. 예. 그렇게 하면 그건 성완종 회장의 주장이겠죠. 예. 왜냐하면은 성완종 회장같이 기업을 오래 한 분들 계속적으로 재기 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태에서 특별 사면 2번, 이번에 3차 사면까지도 엄청나게 노력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정치적인 재기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그런 비자금 관계를 전부 다 알고 지시했다 그러면 또 처벌받으면 일어서지 못하죠. 부인이 했다면 그거는 뭐 도덕적으로 허문될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예. 좀 정확하진 않습니다. 어찌됐건 변호인 얘기는 부인이 이렇게 돈을 이렇게 해서 친정에 준 사실을 성완종 회장이 뒤늦게 알고 화를 냈다. 그리고 맞습니다. 들어가라. 그렇기 자수해라. 때문에 이번 예. 사건에서 특히 그 지난번에 있었던 자원 외교 수사와 관련해는 변호인이 작성한 변론 요지서에도 보면은 나는 경영에 전혀 관계를 하지 않고 위임했기 때문에 예. 그 내용을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 지금 얘기하는 대로 예. 처되는 사모님이 돈을 상당 부분 어떤 식으로든 빼돌렸기 때문에 나는 이 점에 있어서 모른다라고 그런 취지로 지금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했다고 하는데요. 그 진실이 뭔지는 사실 아직은 그러면 주장이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가 밝힌 지금 채널에 단독으로 나오는 내용은 성완종 회장 부인 측 변호사입니다. 근데 성완종 회장의 변호인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모님 검찰 진술 내용을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사모님 그 친정에 95세 된 노모를 모시고 있는 어려운 그 형제가 있어요. 거기를 도와준 듯한데 성완종 회장님 말씀은 일반 가정집들도 왜 남편 모르게 친정도 올 때는 몰래 좀 도와주잖아요.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저하고 이제 잘 아니까 저를 선임했고 사모님은 아마 개인적으로 아는 변호사가 있어서 선임한 듯해요. 같은 변호사가 하는 것이 더 좋긴 좋죠.
예. 근데 예. 지금 돈 줬다는 거 뭐 노모가 있어서 95센 그런데 뭐 몇 천만 원이면 충분하지. 지금 성완종 회장의 횡령은 몇십억 대 이런 게 지금 문제가 안 근데 됩니까? 거기에 보면 이 예. 기간이 굉장히 길고요. 그 긴 기간 동안 18억, 30억 이런 얘기를 하니까 성완종 회장 부인 측 변호사가 뭐 아마 그쯤 되지 않겠냐 뭐 이런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예단은 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검찰 조사에서 나온 사실은 예. 이 성완종 회장의 부인이 경영했던 회사를 통해서 그 돈을 빼내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 그렇죠. 네, 이 부분까지는 검찰에서 확인이 된 거거든요. 물론 이 성완종 회장은 지금 고인이 됐고 예. 지금 어떻게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만 변호사의 새로운 진술이 나왔다는 것 이건 예. 흥미롭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예전에 몇 년 전의 사건이었는데요. 예. 그 예전에 한나라당 한 중진 의원이 정치 자금을 거액으로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예. 그때 내가 아니라 부인이 받았다. 나는 몰랐다. 이러면서 검찰 조사 때 부인을 마구 윽박지르는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아이고, 예. 그래서 그 부인만 형사처벌을 받긴 했습니다. 하지만 입증은 안 됐지만 참 심정적으로 이게 가능할까 이런 의구심은 계속 남았던 사건이 있습니다. 앵커께서는 지금 양쪽 변호인이 말이 일치하고 예. 그러니까 그 부인 쪽 성완종 회장 주장대로 부인이 돈을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저도 제 견해입니다. 사실 예. 제가 확인은 이거는 그 이쪽 변호사가 동일인이 하면 이게 이해가 지금 충돌되거든요. 그럼 변호사 윤리상 같이 선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아까 오병주 변호사는 뭐 같이 선임하면 좋죠 그랬는데 지금 서로의 주장이 반대되는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쨌건 그게 진실이건 아니건 이럴 때는 한 변호사가 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 윤리상. 그래서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성완종 회장 변호인과 부인 측 변호인이 같이 연합 작전을 펼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예. 이 부인을 처벌받게 하고 자기는 살아남아서 다시 재기를 도모한다. 이런 거 할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변호사를 의심하는 판사하셨던 경력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참 흥미로운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그렇죠. 예. 저희는 이제 계속 이런 식의 약간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변호사도 따로 선임했는데 성완종 회장은 변호사비가 없어서 동생이 빌려줘서 동생 돈으로 변호사 선임을 했고 어찌됐건 부인 측에는 꽤 돈이 있어 보이는 정황들이 있고 그쪽하고 변호사를 달리 선임을 했고 근데 그 굉장히 좀 독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본인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짜장면 낼 값도 없었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남에 있는 청담동에 있는 굉장히 큰 집에 살고 있었고 그 집은 또 처명의로 돼 있는 부인명의로, 집이라고 예.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저희가 법률 케이스를 해보다 보면은 예. 일반 기업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법적 책임을 질 경우가 항상 있기 때문에 본인 명의로 해놓는 재산을 해놓은 경우는 정말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예. 보통 보면은 처라든가 다른 차명으로 해놓은 가능성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아까 지금 나오는 바로는 처되는 분도 사업을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재산이 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예. 실제로 지금 그 돌아가신 이 성완종 회장이 사업을 하면서 본인 명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재산을 다른 명의로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그 둘 간에 어떤 식으로건 둘 중에 한 사람을 살아남기 위한 어떤 전략을 구사했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일방의 어떤 주장, 변론 여수에 담긴 주장보다는 객관적인 돈의 흐름을 통해서 진실을 깨내가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둘 중에 하나 살아남는다면 누가 살아남는 게 이익이겠습니까? 앵커께 한 문제 질문해 예, 볼게요. 그거야 뭐 글쎄요. 그건 좀 답을 못 그리고 내리겠는데. 지금 성완종 회장이 뭐 짜장면값까지 없었다 그러는데 저거는 두 가지 의미죠. 내가 이 정도로 깨끗하게 살았다. 그걸 갖다가 과시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랬을 수도 있고 그다음 성완종 회장 같은 경우 돈 뿌린 게 천문학적인 금액을 뿌렸지 않습니까? 예. 또 이런 분들이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부분에서는 돈을 엄청나게 아끼는 또 면이 있어요. 자수성가한 분들이. 아낀다고 해서 스님한테 뭐 그거는 밥값 내기 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번 검찰 수사가 처음에는 자원외교 개발 의혹 예. 여기에 대한 수사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별다르게 나오지 않았고요. 예. 그리고 나서 진전된 게 바로 이제 비자금 문제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 비자금이 바로 성완종 회장의 부인이 경영했던 회사를 통해서 조성된 비자금이라는 것이 나왔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검찰에서는 오늘 채널A가 단독으로 보도해드리고 있는 예. 이 성완종 회장 부인의 변호인 예. 이 부분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들이 자기가 그렇게 돈을 주고 평소에 도와줬던 정치인들도 자기 다 모른다 하고 전화도 안 받고 네. 자기 측근들은 자기
배제하고 따로 대책회의를 하고 심지어는 회장이 오너 회장이 전화를 하는데 전화도 안 받고 그리고 가족에게서도 뭔가 서로 의견이 좀 맞지 않는 상황이 생기면 정말 고립무원. 제 생각에는 그 고립무원도 뭐 제가 자꾸 의심해서 예. 왕인한테 미안하지만 전략일 수 있죠. 전략일 지금 수 있어. 상태에서 서로 이야기를 맞춰버리고 통화한 내역이 밝혀지면은 예. 이 부인 보고 자수해라까지 말을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예.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죠. 부인 보고 내가 제 남편으로서 가정을 지키는 입장에서 내가 책임지겠다 하는 게 정상적인 남편들의 입장 아닙니까? 예. 근데 부인 보고 자수해라 했다. 그리고 전혀 연락이 안 됐다.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것은 이 부인의 어떤 책임 예. 이런 걸로 돌리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죠. 전략일 수도 있겠다. 그런데 지금 부인과는 뭔가 좀 불화가 있었던 듯한데 아들 사랑은 지극했던 것 같습니다. 그 얘기 큰아들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여기 장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신 거는 있나요? 저는 뭐 얘기 들은 받거나 이런 얘기를 듣거나 유족들은 따로 뭐 자료를 드리고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저희는 조용히 상을 잘 치우는 게 중요하니까. 가족들하고 다 상의해가지고 네. 너희들한테는 국민주택 규모 네. 25.7평짜리 딱 하나만 사주겠다 그랬는데 아직 집을 못 사줬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변호사님 말씀대로 뭐 좀 성화정 회장 부부가 작전을 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적으로 외변적으로 드러나는 바로는 예. 어쨌든 처에게 떠넘기려고 했는지 아니면 진짜 처에게 예. 어떤 배신을 당하나 아까 배신까지는 변호사님 좀 과한 것 같고요. 그 예. 말씀하신 대로 뭐 친정에 뭐 좀 도와줄 수도 있죠. 그런데 친정에서 도와주는 정도를 넘어서 정말 몇십억 내지는 예. 뭐 거의 지금 얘기 나오는 건 한 30억 내지 40억까지도 예. 그렇게 돈이 흘러갔다라고 알았을 때에 사실 본인은 실제로 이제 뭐 자기 직원들한테 경조사비로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도 줬지만 지금 남은 유품은 작은 딸랑 있는 이 캔에 있는 동전 몇 개, 저금통. 회장님 예. 저금통 이렇게 써놨을 정도로 본인은 개인적으로 어떤 굉장히 궁핍하고 나름대로 아주 아껴 살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인간적 배신감을 느꼈을 가능성도 근데 이제 상당히 마지막에 배제할 수는 없겠죠. 서원정 회장 부인 측 변호사 얘기를 따르면 마지막에는 서로가 오해를 풀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 복채 얘기 좀 진실인지 아닌지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얘기 나눠보시죠. 들어보시죠. 같이 이제 점심 먹고 하는데 그거는 식사 때도 그 사람이 돈이 없어요 그때. 내가 식사 때 내고 그러지. 돈이 없다고 자기 말이 그래. 자기는 주식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그럼 뭐 짜장면 시켜 먹고 뭐 이럴 때도 승인이 내신 거죠? 그 내가 내고 그러지. 예, 저 얘기 성 회장이 실제로 그 국회의원 재산 공개 때 예. 처음에 국회 입문했을 때는 전체 10위 안에 들었었습니다. 어. 네, 그 이유는 대부분이 주식이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주식이 폭락하면서 1년 만에 반토막이 나고 예. 재산이 그리고 나중에는 그 2년 차 때는 마이너스 7억 원. 제가 이게 아주 좀 흥미로운 대목이라 제가 돈은 없고 기억을 빚만 하고 있다는 있고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성 회장을 뭐 미화하려는 건 아니지만 예. 성 회장이 그 극단적인 선택,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바로 전날 저녁을 먹은 사람이 김한길 의원입니다. 예. 네, 김한길 의원한테 물어봤더니 굉장히 그 자신의 말을 누구도 귀담아 들어주지 않는다에 대한 배신감이 많았고 가장 외로운 사람이었다. 내가 알 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성완종 메모에 이른바 등장하는 8분 이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성 회장이 그토록 연락을 했지만 말을 들어주지 않고 계속 검찰 수사를 받으라 이렇게만 예.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 회장이 극찬한 내부는 별다르게 한 역할이 있다기보다 말을 들어준 것. 네. 예. 그래서 두 분 다 지금 변호사시지만 정말 그 자신의 말을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그 명변호사, 명판사 예. 이런 그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번에 좀 보면서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성완종 회장이 저는 이제 그쪽으로 뭐 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했지만은 또 한편으로 보면 성완종 회장과 가족이 사이가 나쁠 가능성도 아주 많겠습니다. 보니까 왜냐하면은 이제 친정 노모가 그렇게 아프고 하면은 사실 부인이 남편 몰래 돈을 줄 정도면 이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주지 성완종 않나요? 예. 아니 그러면 뭐 보통은 이제 서로 협의해 가지고 치료비도 많이 들 건데 성완종 회장이 이제 성격상 어떤 자기 사업을 위해서 여기는 돈을 아끼지 않고 쓰는 분 같아요. 그런데 이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는 좀 인색하게 그렇게 나왔으면은 부인으로서도 그리고 아들 장남으로서도 아주 좀 어떤 실망감 아버지 열심히 사신 건 좋은데 가족을 위해서 너무 희생하지 않는다. 오로지 자기의 출세 기업을 위해서만 이렇게 모든 걸 바친다. 이렇게 되면 우리 그 뭐 요새 어린 애들도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맨날 일한다고 늦게 들어오고 이러면 아버지하고 점점 멀어지잖아요. 그 식으로 이 가족들이 이 성완종 회장하고 상당히 멀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완종 회장 부인이 이렇게 그 기업 아까 GBK라 그랬나요? 그걸 맞습니다. 운영하면서 따로 돈을 마련했을 가능성도 있고 진짜 성완종 회장이 몰랐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 어쨌든 매우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저희가 짧게 재보선 판세 딱 한번 분석을 하고 이 토크를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율이 별로 안 올라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성완종 게이트라는 대형 어떻게 보면 여권으로는 악재고 거꾸로 얘기해서 야당에게는 호재인데 문제는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정당 지지율이 나오고 그다지 있네요.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네요. 이게 지금 4월 첫째 주에 27%고요. 둘째 주에 25%. 그리고 이 3주째 들어서도 25% 그대로입니다. 네, 보통의 경우라면 반등을 했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이번에 어떤 그 게이트라는 어떤 그 전국 속에서도 승리를 도저히 장담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지역별로 한번 보시죠. 제일 중요한 게 관악을 아닌가요? 네. 관악을은 지금 그런 말씀하셨죠. 관악을은 1등보다 2등이 더 궁금하다 이런 얘기 했는데 지금 박빙이 돼버렸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그 박빙으로 나오는데요. 이 관악을의 여론조사가 지금 천차만별입니다. 나오는 곳마다 전부 다 다릅니다. 왜냐? 응답률이 지극히 저조하다는 게 돼 있습니다. 응답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지금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밖에 없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고요. 지금 서울 관악을 같은 경우는 서울의 유일한 재보선 지역이기 때문에 또 가장 관심을 많이 모으기도 하지만 지금 27년 동안 단 한 번도 현재의 여당이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전 포인트는 과연 서울 관악을을 이번에 여당이 승리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야권이 승리할 것인가고요. 두 번째는 만에 하나 3파전으로 이루어지고 야권이 분열이 됐기 때문에 새누리당 후보가 승리를 한다면 대체 2위는 누구일까?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2등을 정동영 의원이 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이 3등을 하면 그 엄청 충격이 크겠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는 엄청난 충격이겠죠.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 반드시 이번 네 곳 중에 이겨야 될 곳이 서울 관악과 광주 서울인데 이 두 곳이 굉장히 지금 판세가 전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런데 2등이 지금 아주 관심의 대상인다. 그러면 이거는 새정치연합이 불리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은 저기 정태호 후보하고 정동영 후보 간의 2등 싸움이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그럼 뭐 1등이 될 수도 있는 누가 될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1위고 만에 하나 1등이 새누리당이 됐을 때 그렇다면 이거는 가정하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2위가 만약에 이 새정치민주연합이 2위도 못할 경우에는 이 지금 문재인 대표가 굉장한 책임론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 거기다가 광주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광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천정배 의원이 지금 굉장히 선전하고 있기 때문에 별 변동 없이 꾸준히 저 정도 굉장히 그렇죠.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이제 전체적인 어떤 지금 투표 그 얘기 나오는 것이나 아니면은 적극 투표 지지층 그 투표하려고 하는 의사를 보이는 층이나 거의 지금 지금 최근에 지금 이 도표에 나오는 게도 보면 한 거의 8% 정도 지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만에 하나 지금 현재대로 해서 결과가 된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의 배가가 되겠죠. 만약에 관악을에서도 좀 전에 그 조 기자님이 얘기하신 정도의 결과가 나오고 이 그 광주 서울에서도 2등을 해버린다고 하면은 과연 이 문재인 리더십이 어떤 식으로 유지될지에 대해서도 아주 초미의 관심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재보선은 한마디로 깜깜이 선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지금까지는 이 성완종 게이트에서 전국이 휩싸여 있다가 이완구 국무총리의 사의가 사실상 수용된 날 그 뒤부터는 지금 여론조사 공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완구 총리의 조기 사퇴로 매듭 지어진 이후에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광주 서울을 다녀온 동교동계 전직 의원들 저한테 하는 얘기가요. 광주 서울 가보니까
이 전통적 지지층이 여전히 지금 당장의 재보선보다는 내년 총선을 생각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 말은 지금 당장 4곳의 이 재보선 지역에 승리해야 된다기보다 어떤 총선과 대선까지를 겨냥한 야권의 세판짜기 쪽에 또 관심이 있더라. 그래서 과연 예. 투표율이 얼마나 될지 진짜 전통적 지지층이 투표장으로 나와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를 선택할지 그거는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4.19 재보선 결과가 굉장히 기다리십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연평도 포격 도발을 감행했던 북한이 이번에는 연평도 코앞에 군사시설을 건설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2의 연평도 포격을 일으킬지 걱정이 없습니다. 또 김정은의 황당명언과 미국에서 열풍을 일으키는 김정은 티셔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고영환 전 북한 외교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여기 한번 봐주시죠. 이게 뭐로 보이십니까? 이 티셔츠가 지금 미국에서 유행하는 티셔츠입니다. 제가 이 티셔츠를 입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티셔츠를 입으면 북한에 가더라도 북한군이 총을 쏘지 않는다. 최고 존엄에 대해서 총을 쏘지 않기 때문에 북한 총알도 피할 수 있는 티셔츠라고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인들이 이렇게 김정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참 다른 각도에서 저렇게 초점을 세계에서 인기를 끄는 게 참 우리한테는 불행스럽다고 예. 생각을 하는데 하도 좀 기행적인 행동을 하고 자기 고모부 죽이고 뭐 이러니까 이제 김정은에 대한 그 어떤 그 인기가 좀 올라가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미국에 있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뭐 빌라브드라는 회사에서 이걸 65달러에 티셔츠를 만들어서 파는데 이 티셔츠 65,000원. 예. 그리고 한 7만 원 정도가 예. 되죠. 부장님 이런 거 나왔다가 북한 살해 명단에 올라가려면 어떡하려고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합성을 예,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그런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여기 한번 봐주시죠. 실제로 이 티셔츠 입고 있으면 북한군이 총을 안 쏠까요? 그런 의미보다는요. 진짜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 만약에 예. 전쟁이 일어나서 제가 김정은 티셔츠. 우리 국군이 예. 이런 군복을 입고 북한군으로 들어가면 못 쏘죠. 아. 여기 구멍이 나서 눈에 구멍이 나면 김정은 코에 구멍이 나면 자기 영도자를 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총을 못 쏘는 거죠. 야, 그거는 정말 그러니까 저도 이거 보면서 만약 우리 군에도 여벌로 예. 김정은 티셔츠 군복을 하나 만들어 놨다가 북한이 만약 전쟁을 일으키거나 국지적 도발을 하면 우리 군인들한테 저걸 입혀서 자 우리 군인들 이렇게 나간다 그러면 북한 사람들이 포를 쏘고 총을 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코미디 같은 얘기지만 예. 북한의 정권 상황 자체가 코미디니까 예. 실제로 미국이 한 기업이 팔고 있는 이 김정은 얼굴이 그려진 티셔츠를 입는다면 북한은 쏠 수 없다. 총을 쏘지 못하죠. 참. 이게 김정은 얼굴에 애들이 6살, 7살 난 애들이 안경을 그려놔도 예. 수용소에 온 가족이 가는 나라가 북한인데 예. 이런 걸 입고 있다 해서 여기다 총을 쐈는데 김정은 눈에 구멍이 뚫어졌다 그러면 그 총을 쏜 병사는 가겠죠. 예. 아니,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을 받으면 이렇게 사람이 바뀝니까? 많이 바뀌죠. 예. 이게 다른 북한에서 외부 정보를 차단을 하고 예. 그리고 그냥 자기네 주입된 선전만 하면 사람들이 많이 바뀌는 거죠. 예, 바뀐다. 예. 만약에 이 북한에 알려지면 네. 지금 북한 김정은이 미국 그 기업에 대해서 또 뭐라고 하지 않을까요? 굉장히 화를 내겠죠, 또.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 최근에 알려진 우리 고영환 북한 외교관께서 확인한 김정은의 황당 명언 답3. 예. 이게 최근에 한 명언인가 보죠? 북한 중앙 텔레비전이 올해 4월 1일부터 북한 텔레비전이 시작되면서 김정은이 소위 명언들을 매일 소개를 하고 있어요. 매일 북한 조선중앙망 TV가 텔레비전에서 그러니까 이 내용이 북한 TV에서 소개한 내용이라는 얘기죠. 북한 TV에서 소개한 내용도 있고 김정은이 황당한 지시를 나오고 내려서 있네요. 예, 명언.
김정은 저런 명언집들이 나오는데 매일매일 저런 것들이 수없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제가 제일 황당한 것들만 뽑아서 좀 가져왔는데 예, 첫 번째 명언 한번 보시죠. 예. 3입니다. 삼지연의 스키장을 20일 만에 만들어라. 스키장을 뭐 2년 걸려도 안 될 텐데 20일 만에 만들어라. 이걸 2014년 12월 달에 삼지연이 겨울에 영하 20도, 25도까지 내려가는 데거든요. 예. 거기다가 슬로프 6개가 달린 스키장을 20일 동안에 만들려고 김정은이가 지시를 합니다. 예. 그래서 군대와 건설자 다 합해서 30만 명을 동원했는데 땅이 그 평양에서도요, 겨울에 저희들이 금요일마다 나가서 공무원들이 일을 하거든요. 예. 땅을 파라 그러는데 땅이 한 20cm, 30cm가 얼어 있어요. 평양도. 그러네요. 양강도 가면 60 내지 70cm가 얼어 있는데 그거를 순수한 곡괭이하고 삽으로 팔려고 하니 이게 파지겠습니까? 숱한 사람들이 가서 30만 명씩이나 동원을 해놨는데 땅을 녹일 수도 없고 팔 수도 없으니까 결국은 7일 만에 지시 내린 지 7일 만에 없던 일을. 야, 북한 TV가 김정은의 명언이라고 얘기했던 내용이 결국은 무산이 됐군요. 사실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정말 황당합니다. 이게 2004년이니까 작년입니다. 작년에 우리 이왕구 게이트, 성완종 게이트 관련해서 논란이 됐던 날인데 4월인데 전 인민을 대상으로 승마를 대중화하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이제 작년도 4월달 소리인데 김정은이가 승마를 정말 좋아해서 미림의 승마 구락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소리가 우리나라 청년들이 좀 신체가 약한데 말을 타지 않아서 신체가 약하다. 그러니까 말을 태우라. 그래가지고 승마구락부를 만들었는데 그 김정은이가 승마를 어느 정도 좋아하는가 하면요. 잘 타네요 보니까. 말을 잘 타고 승마를 잘하고 그래서 뭐 북한 교과서에 김정은이가 6살 때부터 말을 탔는데 기마수보다 말을 더 잘 탔다. 이렇게 우상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들어도 정말 황당하네요. 황당하고 자기 그 별장을 만들었는데 섬 하나에다가 승마장을 전체를 섬 하나를 승마장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승마를 하는 사람인데 이게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사람들한테 맞지 않는 거면 미림 승마구락부 이용료만 1시간에 $5입니다. 외화로. 그리고 헬멧이랑 빌려서 쓰면 저 지금 나오네요. 저 섬이 보이는데 섬이 3개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승마장만 김정은만을 위한 승마장을 만들었다고 아니 그러죠. 근데 북한에 무슨 장 먹을 것도 없는데 전 인민을 뭐 승마를 하게 만들라? 김정은이 뭐 생각이 없는 겁니까? 뭐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겁니까?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용료만 $5인데 지금 북한 돈이 8,000원이거든요. 일본에. 그러면 4만 원이거든요. 58, 40. 4만 원이면 일반 의사가 월급 타는 게 3,500원. 10개월치 월급을 1시간 말 타는 데 쓰라고 하니 이게 얼마나 황당무계하고 비현실적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김정은의 황당명은 북한 TV가 내보내고 있는 명언 중에 김정은의 명언 중에 황당명언 1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 정말 황당하네요, 이 얘기는. 그렇죠. 뭐 우리 전쟁 때 밥 없다 그러니까 라면 먹으라고 애들이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쌀 대신 고기를 먹으면 식량 부족이 해결된다? 이 실제로 북한 방송에 나왔던 얘기입니까? 방송에 나오고 김정은이가 실제로 지시를 해서 강연 제강에 나온 얘기입니다. 아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는 뭐 그 김정은을 정신을 정상으로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쌀 대신 고기를 먹으면 식량 부족이 해결된다? 이게 무슨 생각이 딱 나는가 하면 왜 프랑스 혁명을 촉발시킨 마리 앙뚜아네트의 발언. 그러니까 빵이 없으면 비스킷을 먹으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교수형을 당했는데 고기를 먹으면 우리도 한국 사람들도 고기를 먹으니까 식량 소비량이 작아지는 것만은 사실인데 한국 사람들이 고기를 먹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60년대부터 몇 년이 걸렸습니까? 한 50년 걸려서 그렇습니다. 지금 고기를 먹는 거 아닙니까? 고기를 생산하는데 식량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고기를 생산을 못하는 거거든요. 고기가 그러니까 소나 말이나 돼지가 풀만 먹고 살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쌀 떨어지면 스테이크 먹어라 이 말이네요, 그냥. 그렇죠. 쌀 떨어지면 스테이크 먹고 빵 없으면 밥 먹어라 이 소리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하면 사람들 속에서는 야, 저 사람 그래도 스위스까지 교육을 갔다 와서 우리가 좀 믿었는데
저 얼마나 황당무계한 소리를 하냐.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서 원성은 높아지는 거죠. 아니,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다음에 한번 북한 TV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런 황당한 얘기를 TV에 나오면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정말 웃긴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정말 자기 우상화를 하고 자기가 얼마나 현명한가를 가르치다 나니까 이런 부작용이 나오는 겁니다. 아니, 쌀이 모자라면 고기 먹여. 고기 먹이면 쌀 소비량이 낮아질 게 아니야. 그러면 듣는 간부들은 거기서 한마디 했던 장성택이처럼 처형을 당하겠으니까 아, 예,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이렇게 받아 적을 수밖에 없는. 적어서 그것이 방송으로 보도가 되고. 예, 전 국민이 다 승마를 하고 예. 쌀 대신 고기를 먹고 스키장을 20일 만에 지어라. 정말 여전히 코미디 같은 북한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오늘 사실 우려되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 북한이 연평도 바로 코앞에 군사 시설을 만들고 있다. 예. 밝혀졌죠? 밝혀졌죠. 예. 국방부 저희가 나오고 있는데 예. 지금 장제도라고 되어 있는 7km 떨어진 지점이 지난번 연평도 도발 때 장사포를 포를 쏜 곳입니다. 네. 근데 지금 4.5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갈도라는 섬에 군사기지를 만들고 있다. 그러면 지난번에는 7km 바깥에서 포를 쐈는데 이번에는 4.5km밖에 거리가 안 떨어진 곳에서 포를 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저게 그 NLL하고 서해 오도가 북한한테는 어떤 의의를 가질까요? NLL 좀 자기들 입장에서 거추장스러운 그런 거 아닌가요? 그 김정일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서해 오도는 예. 서해 북방 한계선은 우리 목에 겨눈 비수다. 예. 그만큼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지금 김정은이가 올라와 가지고 서해를 10점 지고 예. 거기서 이제 불꽃이 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제도 7km 밖에서 떨어진 데서 방사포를 쏘고 장사정포를 쏴서 우리 연평도를 맞았는데 거기서 더 나와서 예. 정말 심리 바깥에다 군사기지를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는 역시 그 사람 머릿속에는 한국 전쟁에서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다. 예. 주민들을 먹여 살리고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보다는 저렇게 자꾸 군사력을 강화해서 한국을 치고 한국을 괴롭히고 하는 생각밖에 없으니까 저런 것들을 돈을 써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제가 오늘 방송 전에 군사 전문가에게 좀 물어봤습니다. 저렇게 7km에서 4.5km 더 가까운 데서 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랬더니 정확도도 높아지고 화력도 강해지고 그다음에 곡사포가 직사포도 쏠 수 있고 연평도가 매우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연한 말씀이죠. 가까울수록 화력이 예. 강해지고 예. 그거는 비군사 전문가라도 알 수 있는 소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연평도 앞에다가 저렇게 쏘놓으면 정말 마음만 먹으면 1, 2분 안에 5분 안에 연평도를 어떤 무력화시키고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 의의를 가진다는 거죠. 아니 그런데 지금은 남북 상태가 사이가 썩 좋지 않고 그렇긴 한데 굳이 이 시점에 미사일도 한번 쏘고 하다가 갑자기 연평도 코앞에 이런 위협적 시설을 짓는 이유 북한의 속내는 뭡니까? 이 시기에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시기에 그렇게 하는 건 원래 그 4군단이면 4군단, 총참모부면 총참모부의 과제가 뭐냐면 2015년을 조국통일 성전이 해로 만들라. 아, 2015년? 예. 조국통일 성스러운 전쟁을 위한 해로 만들라고 김정은이가 지시를 여러 차례 걸쳐서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올해 전쟁 준비를 끝내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 저게 다 전쟁 준비 일환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군대로서는 총참모부로서는 뭔가 김정은한테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니까 적들이 코앞에 심리밖에 우리가 강력한 지지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거 아주 잘했어. 그게 바로 인민군대가 있는 이유야. 그러면서 계속 격려를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부대에서도 또 다른 전투 준비를 할 거고 계속 이러면서 한국에 대한 압박을 높이고 결국은 전쟁을 안 일으킨다고 하더라도 우리한테 강력한 압박을 넣어서 핵무기도 있고 너네 코앞에 우리 포진지도 건설하는데 우리 말을 들어라. 예. 대북 정책을 바꿔라. 옛날처럼 그냥 돈 달라면 돈 주고 쌀 달라면 쌀 주고 그냥 고분고분 듣는 그런 정책을 쓰라는 그런 압박 수단으로 저런 것들을 계속해서 만드는 거죠. 아니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서로 막 충성 경쟁을 하다가 어느 한 부대에서 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충성 경쟁이 지금 과도하게 올라가고 정책 구조는 경직돼 있어서 만약에 어떤 우발적인 사고로 있어서 쐈다 그러면
여기가 우리가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거거든요. 예. 그런데 물론 저 사람들도 뭐 이렇게 함부로 쏘지고 그러지는 못하겠지만 예. 김정은이 들어와서 우리가 우려스러운 거는 연평도 천안함 김정은이 작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전에는 특공대가 아니면 간첩들이 와서 하던 작전을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는 정규군이 도발하고 있다. 예. 이건 확실히 우리가 주의를 알겠습니다. 돌려야 할 마지막으로 점이라고 그거 한 생각합니다. 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이 얘기 하도 황당해서 그런데 이 티셔츠가 북한에서 지금 미국에 잘 팔리고 있다는 사실을 김정은이 지금도 알고 있겠죠? 지금까지는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 어떤 예. 대응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정은 티셔츠 얼마나 팔릴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번 주말 토요일, 일요일 날씨가 무지 따뜻하고 매우 좋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가족들과 나들이 계획 세우셔도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